경화 전, 경화 후 콘크리트 총정리.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굳지 않은 콘크리트란 비빔 직후로부터 응결 과정을 거쳐 소정의 강도를 나타낼 때까지의 콘크리트를 말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징에 대해 짚어보자면, 먼저 워커빌리티, 즉 작업성, 반죽 질기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하고, 컨시스턴시, 즉 반죽 질기, 수량에 따른 반죽 질기 정도, 즉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말하며, 플라스틱시티, 즉 성형성, 거푸집에 쉽게 다져나올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긴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말하고, 피니셔빌리티, 즉 마무리 용이성,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장골재율, 골재 입도, 반죽 질기 등에 따른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의 성질이며, 펌퍼빌리티, 즉 펌프 이송성, 콘크리트를 펌프로 압송할 경우 압송의 용이성을 말하는데, 가압 블리딩 시험이나 변형성 시험을 통해 판정해. 이걸 다 외우고 싶을 땐 people, confirm, war 이렇게 외워보자. 그럼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구비 조건, 즉 요구되는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운반 부어넣기, 다짐, 마무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공 전후에 걸쳐 재료 분리가 적어야 하며, 거푸집에 부어넣은 후 블리딩,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 그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빠르게 설명해볼게. 먼저 단위 수량이 크면 슬럼프가 커지고, 반죽 질기가 커지고, 강도가 작아지고, 재료 분리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또 감수제를 사용하면 단위 수량이 작아지고, 포졸란 플라이애쉬를 사용하면 워커빌리티가 증가하게 돼. 비빔 시간이 불충분하면 워커빌리티가 불량하니까 2분 이상 비벼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면 워커빌리티가 또 오히려 불량해지고, 장골재율을 낮추면 슬럼프가 상승하고 단위 수량이 감소하며, 시멘트 소요량이 감소해서 경제적이 되며, 동일 슬럼프에서 공기량 1%가 증가하면 단위 수량 3%가 감소해서 경제적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이 경과되거나 온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슬럼프가 감소하게 되겠지? 그 밖에도 더 있지만 이 단원에서는 이 정도만 언급할게. 워커빌리티, 즉 시공 연도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있어서 반죽 질기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와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말해. 책에는 자세히 풀어서 나오지 않는 개념을 정리하자면, 워커빌리티란 반죽 질기가 아니고 작업의 난이도를 말해. 예를 들어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 묽어지니까 유동성이 커져서 워커빌리티가 상승하지만, 또 너무 많아지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겠지? 그럼 워커빌리티가 나빠지는 거야. 너무 뻑뻑하지도 또 너무 묽어서 재료 분리도 일어나지 않아야 작업 난이도가 낮아지고 워커빌리티가 좋아지는 것임을 참고하자.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요인별 워커빌리티 상승 방안을 정리해볼게. 시멘트의 분말도가 적정하게 커지면 워커빌리티가 상승하고, 장골재와 굵은 골재가 양입도일수록, 또 둥글수록 공급률이 적을수록 워커빌리티가 상승하고, 혼화재의 경우 유동화재, 혼화재의 경우 포졸란, 플라이애쉬 등을 사용하면 워커빌리티가 상승하고, 물 결합 대비가 적당히 크면 또 워커빌리티가 상승하며, 슬럼프 값이 크면 유동성이 좋으니까 워커빌리티가 상승하겠지? 그 밖에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비빔도 등도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데, 적당히 커야 워커빌리티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자. 다음은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 보통 콘크리트는 슬럼프 테스트를 통해 통상 측정하고, 묽은 콘크리트는 플로우 테스트를 통해 측정하며, 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다짐 개수 시험이나 콘 관입 시험을 통해 측정하지. 그럼 그중 슬럼프 테스트에 대해 간단히 짚어볼게. 용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슬럼프 값이란 콘크리트 자중에 의해 변경을 일으키려는 힘과 저항하려는 힘의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값을 말하고, 시험 방법은 원추형 용기에 3분의 1씩 콘크리트를 채우고, 다짐봉으로 25회 다짐 후 뒤집어 들어 올렸을 때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값이 슬럼프 값을 말해. 수화 반응이란 시멘트에 물을 부어 자극하면 다량의 열, 즉 수화열이 방출되면서 시멘트가 응결되어 수산화칼슘이 생성되는 현상이야. 참고로 먼저 수화 반응 시 속도와 수화율의 관계표를 보여줄게. 유도기에는 입자 표면이 겔화되면서 거의 정지가 되고, 가속기에는 겔이 해제되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응결과 경화가 시작돼. 감속기란 재령 24시간이 지난 것으로 반응이 차차 느려지지. 이런 과정으로 수화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 참고해두자. 수화 반응의 식은 CaO 플러스 H2O는 CaOH2로 석회가 물을 만나서 수산화칼슘이 되는 과정을 말해. 수화 반응에 필요한 수량은 결합수가 25%, 겔수가 15%로 합계 40%야. 이 비율을 넘어가는 수량은 잉여수라고 해. 그럼 수화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배합 조건, 기상 조건, 시멘트와 혼화재의 치환율, 첨가된 혼화재의 종류 등을 들 수 있겠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재료 및 배합편을 다시 복습해보자. 2차 반응. 지난 시간에 짚은 1차 반응은 석회와 물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2차 반응은 그 반응을 통해 나온 수산화칼슘과 포졸란 물질, 용출물 등이 반응해서 강도를 발현하는 것을 말해. 2차 반응은 서서히 반응해서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가 높은 특징이 있어.
2차 반응의 종류에는 플라이 애쉬, 실리카 흄에서 나타나는 포졸란 반응과 고로슬래그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수경성이 있어. 설명에 앞서 수화 반응부터 포졸란 반응을 거쳐서 강도가 증진되는 과정을 보여줄게. 이 과정을 잘 기억하자. 이런 걸 시험에 딱 쓰면 보기가 좋으니까. 먼저 포졸란이란 그 자신만으로는 수경성을 갖지 않지만 1차 반응 생성물인 수산화칼슘과 서서히 반응해서 불용성의 미소경화체인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을 형성시키며 강도를 발현하는 현상이고, 잠재적 수경성이란 고로슬래그는 물에 접촉하면 표면에 불투수성의 산화 피막을 형성해서 더 이상 물과 반응하지 못하는데, 1차 반응 생성물질인 강알칼리성 CaOH2 수산화칼슘이 이 산화 피막을 녹이는 촉매제, 즉 자극제 역할을 해서 막이 파괴되며 막 안에 내재된 수경성 물질인 CaO와 SiO2 성분이 용출하여 물과 접촉해 수화 반응을 일으켜 강도를 발현하는 현상인데, 이 두 현상 모두 공통적으로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가 증대되고 수화열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 이 효과만큼은 아주 정확히 외워두도록 하자. 재료분리란 모든 부분에서 시멘트, 골재, 굵은 골재 비율이 균질해야 하는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균질성이 무너져서 골재 등 한 가지 재료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야. 그럼 재료별 재료분리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굵은 골재 분리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볼게. 이 현상은 굵은 골재와 몰탈의 비중차로 중량 골재에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해. 특히 단위수량과 슬럼프, 물 결합 대비가 큰 경우 비중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엔 허니컴, 즉 곰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그리고 굵은 골재와 몰탈의 유동 특성 차가 크면 재료분리가 일어나는데, 이럴 땐 타설 전 재료분리가 현저할 경우 타설관이 폐색, 즉 막힐 수도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땐 공기 연행제나 양질의 포졸란을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응집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증대시켜서 단위수량이 줄어드므로 재료분리에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자. 또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설계와 상이하게 큰 경우 골재가 횡철근과 거푸집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몰탈만 걸러져서 철근 위치에서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 다음은 시멘트 페이스트 분리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사항이야. 거푸집 패널의 이음, 틈새, 구멍 사이에서 시멘트 몰탈 노출로 인해 재료분리가 생기고, 페이스트 노출이 생긴 콘크리트의 표면은 골재만이 남아서 허니콤 현상이 발생하지. 또 물의 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재료의 비중차에 의해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부상하는 블리딩 현상이 물의 재료분리 현상이야. 이 블리딩 현상은 다음 강의 때 별도로 다룰 거야. 그럼 재료분리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골재는 입도 분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 또 배합적인 부분에서는 가급적 단위수량이 적은 된 비빔을 하는 것이 좋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철근의 배근 간격을 고려해야 돼.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다짐으로 인해 시멘트가 새지 않도록 거푸집 시공을 견고, 밀실하게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 높이와 속도에 주의를 기울여서 거푸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리고 경미한 재료 분리는 바이브레이터 다짐으로 줄일 수 있지만, 과도한 진동은 더욱 분리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고, 타설 전 이미 재료 분리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면 재비빔을 한 후에 타설하자. 블리딩 및 레이턴스. 블리딩은 지난 시간에 다뤘듯 시멘트와 골재 입자, 침강에 의해 표면에 물이 모이는 일종의 재료 분리 현상이야. 블리딩은 물 결합 대비 반죽 질기가 클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응결 시간이 빠른 시멘트를 사용할수록 블리딩 현상이 저감돼. 예를 들어 초속경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블리딩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또 공기 연행제와 감수제를 사용하면 블리딩과 치마를 저감시키는데 효과적이야. 또 시공상으로는 타설 속도가 빠르면 블리딩이 많아지고, 타설 높이가 높아도 블리딩이 많아져. 블리딩 현상의 특징은 표면 마무리 작업에는 유리한 부분도 있어. 블리딩의 속도보다 표면 물의 증발 속도가 빠르면 초기에 수축균열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블리딩이 과도할수록 침하는 과정에서 철근 등으로 침하하지 못하는 부분 상부에서 발생하는 침하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또 블리딩이 발생할수록 철근과의 부착력을 저하시키고 수밀성을 나쁘게 만들어. 게다가 콘크리트 이어치기 시에도 접착 강도가 저하되기도 해. 그럼 블리딩 현상의 저감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은 것을 사용할수록 저감되고, 골재에도 세립분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블리딩이 저감돼. 세립분이 부족할 때는 포졸란을 사용해도 블리딩을 감소시킬 수 있어. 또 반죽지기가 클수록 발생 확률이 크므로 단위수량을 적게 하고, 감수율이 높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블리딩 저감에 도움이 돼. 또 응결이 빠를수록 블리딩이 적게 나타나니까 기온이 높을수록 블리딩이 적게 나타나기도 해. 그리고 과도한 다짐 또한 블리딩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 적정한 다짐도도 블리딩 저감 대책이 될 수 있겠어. 다음은 레이턴스에 대해 알아보자. 레이턴스란 블리딩 발생 시 시멘트나 그 밖의 밀입자를 동반하고 표면에 침전된 하얀색 물질을 말해. 레이턴스의 성분은 시멘트와 거의 동일하나 강도가 거의 없고, 물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거의 없는 것도 특징이야. 저감 대책은 블리딩과 같다고 보면 되고, 처리 대책은 콘크리트 경화 후에 워터젯, 에어젯, 샌드 블라스팅을 하여 제거하는 방안이 있겠어. 굳지 않은 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기별로
균열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나타나는 균열과 굳은 콘크리트에서 나타나는 균열로 나누어 볼 수 있어. 오늘은 그중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에 대해 조명해 볼 거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균열에는 소성 수축 균열과 소성 치마 균열, 그리고 그 밖에 물리적 요인에 의한 기타 균열이 있어. 먼저 플라스틱 균열이라고도 하는 소성 수축 균열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갑자기 낮은 습도의 대기에 노출돼서 물의 증발 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고, 또 형태는 그림처럼 균열폭 0.1mm 이하의 가늘고 얇은 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하지. 보기에는 안 좋지만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 발생 시기는 양생이 시작되기 전이나 마감 직전에 주로 발생하고, 균열 발생 원인을 정리해보자면 낮은 습도와 건조한 바람에 의한 1kg/hr 이상의 물 증발 속도, 높은 대기 및 콘크리트 온도, 블리딩이 적은 된반죽의 콘크리트를 꼽을 수 있겠고, 소성 수축 균열의 저감 대책으로는 일단 양생 시 온도를 낮추고 양생 시 직사광선을 쬐는 것을 피하며 시트로 표면을 보호하는 수분 양생으로 습도를 높이면서 양생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도 발생할 시에는 흑손으로 적절하게 두드려주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어. 다음은 소성 치마 균열에 대해서 알아보자. 쉽게 말해서 철근이나 굵은 골재 부분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자유로운 치마가 방해를 받을 때 방해받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균열이야. 발생 시기와 위치는 타설 후 1시간에서 3시간 경과 시 보호나 바닥판 상단의 철근 근처에서 치마량 차이로 발생하고, 원인은 주로 1회 타설량이 많은데 다짐이 불충분할 때나 직경이 큰 철근을 사용할 때, 블리딩이 과다할 때 주로 발생해. 저감책으로는 적은 단위 수량과 충분한 다짐, 타설 속도 낮춤, 1회 타설 높이 낮춤, 그리고 가능한 슬럼프를 작게 하는 방법을 꼽을 수 있겠어. 그래도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성 수축 균열 때처럼 흑손으로 눌러서 개선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야. 기타 물리적 요인에 의한 균열에는 거푸집의 변형에 의한 균열, 동바리의 치마에 의한 균열, 진동 및 경미한 재하에 따른 균열이 있으니 참고해두자. 굳은 콘크리트의 성질. 이번에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성질에 대해서 쭉 정리해보자. 경화가 끝난 굳은 콘크리트의 성질의 종류에는 강도, 응력, 변형률, 곡선, 탄성 개수, 단위 질량, 내구성, 수밀성, 최적 변화, 크리프가 있어. 먼저 강도에는 정적 강도에 해당하는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휨 강도, 전당 강도, 부착 강도와 동적 강도에 해당하는 피로 강도가 있어. 사실상 콘크리트 품질의 기준이 되는 압축 강도는 재량에 따라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재료의 품질, 배합, 양생 방법에 따라서도 압축 강도가 달라지지. 그리고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통상 압축 강도의 10분의 1에서 13분의 1 정도 되고, 휨 강도는 압축 강도의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가 돼. 전당 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따로 없고, 압축 강도의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또 철근과의 부착 강도는 압축 강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데, 철근의 묻힌 길이와 철근 표면 조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고, 피로 강도는 구조물이 진동, 충격 같은 반복 하중을 받을 때 저항하는 강도라는 거 알아두자. 응력 변형률 곡선은 보기와 같은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곡선인데, 강도가 낮을수록 곡선은 평평하고 최대 응력의 2분의 1까지는 거의 직선이며, 이후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위로 볼록한 곡선이 돼서 최대 응력에 도달해. 보통의 압축 시험에서 파괴될 때 변형률은 약 0.3에서 0.4% 정도야. 다음은 탄성 개수. 응렬 변형률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탄성 개수인데, 압축 강도가 크면 탄성 개수도 크므로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응력 변형률 곡선의 기울기가 크지. 다음은 콘크리트 단위 질량이야. 참고 삼아 알아두자. 보통의 콘크리트는 1루베당 2.3에서 2.4톤 정도 하고, 인공 경량 골재를 쓴 콘크리트는 1루베당 1.5에서 2톤 정도, 탄광 골재를 사용하면 1루베당 3에서 5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 비중이 크고 공급량이 작은 골재를 사용하면 질량이 큰 콘크리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거 짚어두자. 콘크리트의 내구성이란 기상작용, 화학작용, 해수, 전류, 기계적 마모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성을 말해. 수밀성이 크고 최적 변화가 적은 콘크리트일수록 내구성이 큰 경향이 있어. 다음은 콘크리트의 수밀성. 수밀성을 높이려면 연행 공기량을 적게 하고 물 결합 제비와 단위 수량을 적게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자. 다음은 콘크리트의 최적 변화인데, 콘크리트의 온도에 의한 열 팽창 개수는 1도당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콘크리트의 최적 변화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부배합의 콘크리트를 지향하고 양생을 철저히 하며 직경이 크고 공국이 적은 골재를 사용하면 돼. 그리고 크리프란 콘크리트에 일정 응력이 장시간 지속해서 작용하면 온도, 습도, 탄성 개수의 변화가 없어도 변형이 증가하는 성질이야. 응력 제하 시 재량이 짧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물 결합 제비가 클수록 단위 시멘트량이 작을수록 크리프량이 커. 건조 수축. 콘크리트는 보통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하면 수축하게 되는데, 건조 수축은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이 들어간 물, 즉 이연수가 콘크리트 속에 자유수로 남아있다가 콘크리트가 대기 중에 노출될 때 증발하게 되고, 이 결과 콘크리트 건조 수축이 일어나게 돼. 그러므로 이 자유수가 적을수록, 또 이 자유수가 이동할 수 있는 공극이 적을수록 건조 수축이
수축이 덜 일어나게 되겠지? 건조 수축의 메커니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기별 균열 종류와 특징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 링크를 걸어놓고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 건조 수축의 메커니즘을 요약하자면 표면 장력, 모세 응력, 응축 응력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두고 건조 수축 응모표로 외우기로 하자. 그럼 건조 수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정리해보자. 우선 사실상의 주요 요인은 건조 그 자체니까 콘크리트와 주위 대기의 상대 습도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재료에 의한 요인은 시멘트 화학 성분 및 분말도, 그리고 골재의 형태와 함량, 혼화 재료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골재는 높은 탄성 개수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포졸란을 사용하면 건조 수축이 증가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자. 배합에 의한 요인도 짚어보자. 물 결합제비와 콘크리트의 수축률은 거의 선형 비례해. 물론 물 시멘트비가 낮을수록 건조 수축은 작아지겠지? 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클수록 건조 수축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자. 그리고 시공적인 요인으로 수분 양생을 하게 되면 건조 수축이 발생하는 시점을 늦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수분 양생이 건조 수축 크기 자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적다고 해. 그 밖에 부재의 형상 치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표면적이 넓을수록 건조가 빨리 될 테니까 건조 수축이 더 많겠지. 하지만 사실 필요한 구조물의 형태는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참고만 하자. 그럼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의 제어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균열 발생 요인, 즉 건조 수축 자체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한 배합 수량을 줄이고 골재 크기와 입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건조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장 응력에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조 수축을 고려해서 적당량의 철근을 보강하는 것도 균열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야. 다만 중력식 콘크리트 댐 같이 단면이 큰 구조물에서는 건조 수축량이 크지 않으므로 통상 철근 배근을 하지 않기도 해. 또 건조 수축 보상 콘크리트, 즉 팽창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 수축하는 만큼 팽창으로 상쇄시켜서 균열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이지.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발생하는 수축을 순서대로 발생 메커니즘과 함께 간단히 정리해볼게. 콘크리트 타설 후에 블리딩, 표면 건조로 인해서 소성 수축이 발생하고, 표면 장력, 응축 응력, 모세 응력에 의해 건조 수축이 일어난 후에 공기 중 탄산가스에 의한 시멘트 수화물 탄산화 작용에 의해서 탄산화 수축이 발생해. 순서를 참고해두도록 하자. 크리프란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일정한 지속 하중 하에 있는 콘크리트가 하중은 변함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점차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해. 크리프 현상의 특징은 같은 콘크리트에서 응력에 대한 크리프의 진행은 일정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제하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크리프의 50%, 1년에는 80% 정도가 완료된다고 하며, 또한 온도 20도에서 80도 범위에서는 온도의 상승에 비례하여 크리프의 변형이 증가한다고 해. 또 통상 크리프 변형은 탄성 변형보다 커. 그럼 크리프 현상의 부가 용어 정리를 해볼까? 크리프 변형 시 지속 응력의 크기가 정적 강도의 80% 이상 정도가 되면 파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현상을 크리프 파괴라고 해. 또 그 크리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 하중을 크리프 한계 라고 하고, 크리프 파괴는 1차 변천, 2차 정상 크리프를 지나서 3차 가속 크리프 단계에서는 변형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도 그림과 함께 알아두자. 그럼 크리프가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재령이 짧을수록, 응력이 클수록, 부재의 치수가 작을수록, 대기 중 습도가 낮을수록, 대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 결합제비가 클수록,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다짐이 나쁠수록 크리프는 증가해. 그럼 크리프로 인한 과대 처짐 방지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응력이 클수록 크리프가 늘어나니 응력 집중을 방지하고 분산해야 되겠지? 또 가급적 단위 시멘트량과 물 시멘트비를 작게 하고, 그리고 AE제, 감수제를 사용하면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을 줄일 수 있으니 이것도 대책이 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크리프와 콘크리트 소성 수축, 건조 수축을 비교해보는 테이블을 이렇게 보여줄게. 멈추고 잠시 확인해보자. 굳은 콘크리트 균열, 경화 전 콘크리트에서도 균열이 나타나지만 경화 후 콘크리트에서도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우리는 재료 계량부터 비비기, 운반, 타설, 다짐, 마무리, 양생 등 시공 전 과정에 걸쳐 시방 기준대로 철저히 관리해서 공국이 적은 친밀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균열을 방지해야 돼. 그럼 발생 원인에 따른 경화 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 쭉 정리해보자. 먼저 건조 수축 균열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 콘크리트가 건조하면 수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균열이야. 지난 시간에 배웠듯 단위 수량을 줄이고 굵은 골재량을 적절히 증가시키고 수축 조인트를 적절히 배치해야 되겠지. 다음은 열, 즉 온도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이야. 구조물 부위별로 작용하는 온도의 차이가 있으면 부위마다 최적 변화가 다르게 일어나겠지. 또 경화 중에는 수하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또 구조물 외부와 내부 온도차가 발생하겠지. 최적 변화가 일어날 때 지지 지반이나 외부 구조물에 구속이 되어 있으면 이로 인해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초과할 때 온도 균열이 발생해. 이런 종류의 균열은 관통 균열로 발전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돼. 대책으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부 온도 증가 저감과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통해 인장 변형
반영 저항성을 증대시켜야 되겠지. 다음은 화학적 반응, 즉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균열이야. 알칼리 반응성 골재의 실리카 성분과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콘크리트 내에 부풀어 오르는 겔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국부적 팽창으로 인해 인장력이 발생하여 생기는 균열이지. 대체적으로는 가급적 저알칼리 시멘트를 사용하고 수용성 실리카 골재의 사용을 피하는 방법이 있겠지. 또 동해로 인한 균열이 있는데, 골재나 시멘트 페이스트 속의 물이 동결하며 부풀어 팽창하고 다시 녹는 작용이 반복돼서 콘크리트가 열화되며 발생하는 균열이야. 특히 초기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강도가 거의 증진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돼. 대체적으로는 물 시멘트 비를 최소화하고 외부 온도에 노출되기 전에 온도를 유지하며 충분히 양생하는 방법이 있겠어. 또 철근 부식에 의한 균열이 있는데, 탄소나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피막 파손으로 수분이 들어가면 철근이 부식하게 되고, 부식된 철근을 기점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돼. 또 콘크리트 내부에 염화물이 침입해서 철근 부식과 균열 진행이 더욱 가속화되기도 해. 대체적으로는 투수성이 낮은 콘크리트, 적정한 피복 두께, 철근의 코팅 등이 있겠어. 또 당연히 시공이 불량해도 균열이 발생하는데, 워커빌리티 증가를 위한 가수를 실시하거나 양생이 불량했거나 거푸집 지지가 불량했거나 다짐이 불충분해도 균열이 발생하고, 대책은 다름이 아닌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 철저겠지. 그 밖에 시공 시 초과 하중, 또 계획에 없던 외부 하중, 설계상 구조 계획 및 설계 하중 산정 오류, 부등치마 등으로 인한 균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 볼 때 칸이 많이 남으면 상식선에서 원인과 대책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할게. 균열의 평가 및 균열의 발생 원인 정리.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의 원인과 보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겠지. 그 평가를 위한 균열 조사에 대해서 짚어보자. 균열 조사 시 수행해야 할 과업 범위는 다음과 같아. 균열의 폭과 시간에 따른 변동 조사, 균열의 길이와 시간에 따른 변동 조사, 균열의 관통 유무 조사, 균열 주위의 열화 등 상황 조사. 그럼 이제 균열 검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휴대용 균열폭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유관 검사가 있어. 다른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먼저 수행해야 되는 과정이겠지. 유관 검사를 할 때는 구조물 도면 위에 균열폭이나 데미지 형상, 철근 녹슨 구간 등을 스케치해둬야 돼. 다음은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펄스 에코 방법으로 내부 결함이나 균열을 찾아내는 초음파 검사가 있어. 초음파 신호가 부재 뒷면에서 반영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지. 또 X선이나 Y선 투과법, 즉 동위 원소를 이용한 균열 검사법인 방사선 투과 검사법이 있고, 콘크리트 표면을 슈미트 해머로 타격해서 반발 정도를 측정하는 반발 경도법도 있어. 사실 이 검사법은 콘크리트 강도 시험의 한 가지이긴 한데, 균열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하기도 해. 표면의 균열과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침투액, 현상액, 세척액 세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검사하는 침투 탐상 검사도 있어. 비파괴 검사 시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더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의 코어를 채취해서 결함을 알아내거나 균열의 크기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코어 검사도 할 수 있어. 다만 코어 테스트는 채취 시 천공 작업의 영향, 매립 철근, 압축 강도 수준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으니 작업 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단원의 마지막으로 균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볼까? 먼저 재료적인 요인으로는 시멘트의 이상 응결, 시멘트의 수화열, 시멘트 이상 팽창, 골재에 섞여있는 흙, 저품질의 골재, 반응성 골재, 콘크리트 안에 염화물, 콘크리트의 치마, 블리딩,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 있고, 시공적인 부분으로 혼화재료의 불균일한 분산, 장시간 비비기, 부적당한 다져넣기 순서, 급속한 다져넣기, 불충분한 다짐, 경화 전 진동이나 제하, 초기 양생 중에 급격한 건조, 초기 동해, 부적당한 이어치기의 처리, 피복 두께의 부족, 거푸집의 부푸름, 거푸집 누수, 거푸집의 초기 제거, 지보공에 치마가 있고, 다음은 사용 환경적인 요인으로 환경, 온도, 습도의 변화, 부재 양면의 온도, 습도의 차이, 동결융의 반복, 화재, 표면 가열, 산, 염류의 화학작용, 중성화와 침입 염화물에 의한 내부 철근의 녹을 꼽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구조 외력적인 요인으로 영구하중, 단기하중, 장기하중, 동적하중, 철근량 부족, 구조물에 부등치마가 있을 수 있어. 균열의 원인에 대해서 논할 때 머릿속에서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많이 듣고 익숙해져 보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